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청와대 회동은 호프 미팅으로 시작됐는데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벌어진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2배 이상 넘겨 150여 분간이나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고일환 기자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건배사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 정해진 각본도 없고 또 정해진 주제도 없고 시간도 구애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굳이 자료나 수첩 같은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 편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20분간의 호프타임이 끝난 뒤 상춘제 안에서 본격적인 간담회가 진행되자 기업들은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골목 상권가의 상생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구본준 LG 부회장은 해외 진출 시 중소장비업체와 공동 진출해 상생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원 두산 회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발언에 문 대통령도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가뚝이라는 칭찬을 받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푼 기업인들은 애로사항도 전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틀에 나눠 열리는 간담회의 첫째 날은 당초 계획이던 75분의 2배인 150여 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현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7개 기업 경영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진 기업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여러 가지 경영 애로사항들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박 해결과 함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의 호프 미팅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호텔과 면세점에 단체 중국인 손님이 완전히 빠졌다며 완화될 기미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판매가 급감한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기술을 개발해서 도약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정부가 일부러 키우기 위해서 한국 거는 수도, 일본 거는 와도 된다. 근데 일본 것에 우리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중국 로컬 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나선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한 애로도 토로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분간은 그냥 미국에 보내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업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게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서비스라며 문제 해결에 다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청에도 화답했습니다. 금춘수 하나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선 입지 조건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회동을 마친 후 대통령의 산업 육성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참석 기업인들은 이번 회동에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버스, 화물기사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대형 버스 사고와 화물 트럭에 대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운전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입니다. 문학의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비판적 성향의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박탈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영화와 도서 등 문학의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어겼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정부 기조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등 공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간 지시에 관여한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징역 1년 6월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사직을 종용한 데 대한 판단도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따라 불법을 저질렀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농단에 연루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주요 참고인인 이용주 의원 조사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검찰은 곧 주범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전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8시간의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오며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여러 부분들은 다 소명이 된 것 같아요.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를 긴급 체포한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한 달간 조작된 제보가 폭로되기까지 보고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은 이 의원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의 진술 내용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내용의 입수와 발표 과정에서 이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했고 물어볼 부분은 거의 다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공명선거 추진단을 부실 검증의 주체로 지목했지만 이 의원을 비롯한 전 추진단 관계자들은 모두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이번 주 한 번 더 부른 뒤 범죄 사실을 정리해 재판에 넘기고 추진단 3인방의 사법 처리와 추가 수사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직 정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직 36명을 승진 및 전보시켰습니다. 공석이었던 고검장급 5자리에는 사법연수원 19기에서 20기가 승진했고 22기에서 23기 12명도 검사장을 달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영주 춘천지원장은 역대 두 번째로 여성 검사장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사장급 보직 감축 논의와 관련해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569기 공론화합위원회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며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론화합위원회는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데 혼용됐다. 배심원이란 용어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합의를 발족하면서 시민 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는 2만 명,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용할 예정입니다.